나는 지나갔네. 병든 아이를 보았지만 나는 지나갔네. 어머니의 울음을 뒤로 나는 지나갔네. 무너진 마철로 앞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우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죠.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네, 여전히 책 열심히 팔러 다니는 손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와 저녁을 함께한 김사부입니다. 그거 좀 하지 마. 질투의 화신 김사부. 질투의 화신. 어찌나 질투를 하든지. 욕망덩어리. 야망가 김야망 씨. 야망이 드러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괜찮습니다. 삶은 소박하지 않습니까? 소박하죠. 약과에 만족하고. 아, 약과 다 먹었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우리 방송이 6위를 해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이 지난 회차 네. 김교신님 네. 외계인과 교신하는 우리 김교신님에 네. 대한 방송이 링크됐더니 다음날 바로 6위가 돼가지고 김사부가 발제했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얘기를 했구나. 근데 뭐 저 시크하게 홍보도 안 했는데 6위 됐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했으면 한 3위 됐지 않을까. 닥쳐 이 자식아. 앞으로 홍보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5위가 이제 마의 능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뭐. 근데 위에는 약간 다 좀 이렇게 뭔가 세뇌되신 분들이 하는 거여가지고 엄사벽이죠? 거의 매크로 수준이죠? 그게. 아니 신천지 애들도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면은 그 수료 과정에 좋아요 찍고 댓글 다는 게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숙제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뭐 이길 수도 있고 뭐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 저는 근데 살면서 법륜스님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손잡고 잡긴 했지만 그러니까 손잡기가 부러워요. 네. 손잡고 때문에 우리 방송 많이 갑자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표정을 보니까 말을 못 걸겠습니다. 네. 원래도 예민한데 오늘따라 더 검은색 옷 입고 와서 무서워요. 저승사자. 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잘 지내셨다고. 네. 네, 근황 감사합니다. 대꾸도 하기 귀찮다. 네, 뭐 저도 그냥 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날이 좀 풀려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서울랜드 갔다 왔어요. 과천 서울랜드 갔다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놀이기구 타고 뭐 그러고 놀다가 왔습니다. 애들이 어린데 못 타요. 키가 1m가 넘으면 그래도 몇 가지는 탈 수 있어요. 그래도 애들용 롤러코스터도 있고, 그리고 서울랜드를 무시하는 발언이군요. 근데 서울랜드가 사실 뭐 별로 탈 게 없어요. 막 롤러코스터 떨어질 준비했는데, 이제, 저희 또 친한 부부가 같이 가가지고, 애를 잠깐 맡겨놓고, 롤러코스터 이제 축축축축 올라가가지고, 으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소리 질를까 하는데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뭐 그러면서 롤러코스터 끝나고. 뭐 그런데 그냥 그 서울랜드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과천 동네 또 깨끗하고 잘 갔다 왔습니다. 저는 에버랜드를 세음이랑 같이 갔는데 그 생각보다 빠른 롤러코스터를 애기가 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태웠는데 애기가 살려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여웠겠다. 재밌겠거니 하고 태웠는데 애기가 기겁을 해가지고 그게 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아내랑 갔다 와서 이건 학대다. 되게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키 제한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 탈 수는 있다고 해서 어떻게 태웠긴 했는데 살려주세요, 진심으로. 아니 이게 생각보다 그 이렇게 우리 놀이기구 타면 막 이렇게 뭐 오잖아요. 어떡해. 이렇게 어른이 타도 약간 오는 거였었는데 애기가 그걸로 그 고개를 쳐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떡해. 중력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오장육부가 좀 떠 있는 느낌 같은 거, 간질간질하고 막. 나 그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애기가 얼마나 이게 뭐 하는 건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놀이기구 잘 타요? 잘 타죠. 놀이기구 잘 타요? 잘 타요. 놀이기구 타긴 잘 타는데 집에 별로 안 좋아하는 오면은 건가? 몸이 이게
반응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 갔다 오면 거의 뭐 설사하고 막 아예 삐떡 싸고 막 거의 뭐 완전 막 쳐져가지고 탈 때는 그냥 타는데 근데 옛날만큼 재밌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1시간, 2시간 기다렸다가 타도 오장육부가 더 이상 안 뜨는 나이. 너무 즐거웠는데 거기 서 있는 게 싫으니까 어. 타지 말자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안 가고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그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롯데월드 오픈할 때 맞춰서 가서 그치. 맞아요. 폐장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그게 에너지가 어떤 젊음의- 어디에 있었을까? 척도인 것 같아요. 젊음의 척도. 아 그래서 문 열 때 기다렸다가 그 인기 있는 놀이기구 앞으로 뛰어가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연달아 2번 타고 그치.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요새 예약이 매직 되는데. 패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롯데월드를 절대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석촌호수에 이렇게 걷는 산책로길에 후문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가 개구멍 같은 데인데 표를 어쨌든 내고 들어가는 데거든요. 글로 들어가면 바로 야외이기 때문에 아 바로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10명도 안 서는데 시작할 때 지금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뭐 알아도 별 안 상관없을 가고 것 싶어요. 같습니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롯데월드 갈 나이가 지났어요. 재밌어요. 댓글 읽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닉네임님. 사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노벨상을 연속 2번 받고 금메달 10개를 따고 어떤 큰 성공을 했을 때 정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말이죠. 마치 서울대 수학과 교수인 부모를 둔 초등학생 아이가 구구단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게 그 부모님께 얼마나 영광이 될까 싶어서요. 물론 그 아이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영광이겠죠. 다만 그것은 시험 때문이 아니라 내 아이이기에 자녀된 자로서의 영광일 거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큰 의미에서 임부로도 말하는 거죠. 홍홍.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하는 세러머니를 했던 어떤 축구 선수보다 홈런 치고 투수의 마음을 생각해서 내색 않고 빠르게 베이스를 돌았던 송지만 선수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선수가 좀 더 송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선수가 같은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읽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넌 띄어쓰기 이상하게 하잖아. 아니 이분이 잘못 쓰셨네. 네. 네, 아니. 제목만 보고 군대란 단어가 나오고 김용기라고 나와 김사부 특집인 줄 알았는데 좋은 생각할 주제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음질도 공감각 있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야구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인생을 아는 분이시네요. 이런 예를 이렇게 들 줄 아시는 분이라면 네.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밥 먹을 때 야구가 나와서 야구 얘기 잠깐 했는데 서과장 너랑은 야구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편파적이고 늘 객관적인데 야구만 나오면 이상해. 힌트가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 네. KT1204님 김사부님의 제자이나 서과장님의 팬인 1인입니다. 크크. 떠람대오 덕에 팟빵 댓글도 처음으로 남겨봅니다. 손잡근님 책이 종교 부분 판매량 1위더라고요. 오늘 책 소개 듣고 주문했습니다. 책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느낌? 떠람대오가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감사드려요. 손 작가님 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계속 1위입니다. 와 이제 재수없다. 노골적으로 재수없다. 그거 달 때도 1위였고 지금 녹음하는데도 1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유, 진짜 한 자리가 번쯤은 재수 없어져야죠. 아, 또. 그럼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군요. 아, 어깨도 올라온 거 보이세요? 남방에 어깨 뽕이 있어요. 옛날에 그 드래곤볼에 나왔던 전투복 같이. 그러니까 베지터처럼 어깨가 그쵸. 되게 강력해지죠. 네.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컨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팟빵 떠람대오 게시판 중에 자료실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시면 후원사 정보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는 상시 진행 중인데 당첨자 공지 확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리고 싶어도 못 보내드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댓글 다셨던 분들은 공지 게시판 들어가셔서 내 닉네임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꼼시써니꼬님, 투민맘맘맘님께서 후원 계좌에 입금 싸주셨고요. 방금 확인해 보니까 KT1204님이 또 에피소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그렇게 관심 없이 있다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그 컴베이지에서 저희한테 늘 후원해주시는 컴베이지에서 이번에 그 미혼 모드를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향기나는 어떤 퍼퓸 석고 방향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미혼 모델과 함께 했다고 해서 아 진짜 착한 마음을 전달하는구나. 어쨌든 저도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랑 어쨌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착한 소비 해주시면 네 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꼰대 말고 어른 특집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승사자같이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어둠의 기운을 풀풀 풍기시면서 빨리 시덥지 않은 얘기를 그만둬라. 머리도 더 검해진 것 같아. 신발도 검은색이에요. 그러네. 귀걸이도 검은색이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죠. 눈동자도 검은색이야. 주변에서 이제 여성 팬들이 막 거의 기울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의 뭐 편파죠. 서 과장님의 걸크러쉬. 네. 남자 셋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기운. 거대한 기운으로 오늘도 그러고 있는데 예. 각설하고 서 과장님 진행해 주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른은 저희가 지금 꼰대 말고 어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해드릴 네 분 중에서 가장 좀 결이 좀 다른 분이십니다. 처음에 제가 이분을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패널들이 일단 이분 이름을 듣고 누구야? 다 누구지? 하면서 누구야? 익숙해하지 않으셨고 또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 세 분과는 시대도 완전히 좀 다르고요. 중요한 건 기독교인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 좀 고민을 했죠. 그래서 그쵸.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꼭 이분을 시대 어른으로 소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패널들이 납득을 해주셔서 오늘 굴복이죠. 납득이 아니야. 그분이 하시겠다 하니. 맞아요, 납득이에요. 네.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싫었는데 서 과장이 눈을 크게 떠서 순간 볼펜을 떨어뜨렸어요. 그쵸.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인 아닌데 뭐 배웠겠어. 야 이런 꼰대 같은 야, 놈이.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네. 황현산 선생님이십니다. 네, 황현산. 네. 뚜둥. 준비한 거 아멘. 아 준비. 나중에 할 거야. 나. 개드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걔들이 준비했는데 지금 못 치고 들어갔어. 아, 이게 아까 그거구나. 평소에 이제 임브로가 뭐 노트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제가 황현산 교수 옆에다가 도봉산 수락산 썼는데 부끄러워서 이름을 대단한 거 적어놓은 줄 알았더니. 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황현산 선생님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님으로 정년 퇴임을 하셨고요. 불문학 이제 번역가시고 또 문학평론가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시평론을 많이 하셨고요. 신영철 평론가라고 있어요. 느낌의 공동체라는 책을 썼고 약간 좀 책 좀 좋아한다는 젊은 사람들이 알아요? 알죠? 환장하고 좋아하는 진짜? 그런 젊은 평론가가 있는데 이분이 몰라? 이제 네. 아, 모르는데 안다 그랬대요. 이분이 이제 황현산 선생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대의 많은 평론들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평론을 써오신 분으로 한국 문학 현장에 있는 창작자나 후배 비평가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분이 되신 지 오래되었다. 대체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평론가, 번역가라고 해도 대중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직업이잖아요. 다 모르고 지금 저 사람 이야기를 왜 하고 있나 이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약간 문인들의 자기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황현선 선생님도 69세의 나이까지 거의 70년을 그렇게 그냥 훌륭한 교수, 훌륭한 평론가로만 살아오셨어요. 근데 황현선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이제 진보 매체에 칼럼을 연재를 해오셨는데 2013년에 이제 황현선 선생님이 이제 교수 정년 퇴임을 하실 때 이제 축하하는 기념으로 후배 시인이 이제 출판사 대표인 후배 시인이 그 칼럼들을 엮어서 단행본으로 출간을 한 거예요. 선물처럼 이제 기념비적인 것으로. 근데 그 책이 이제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입니다. 제목 멋있다.
제목 멋있죠. 표지도 진짜 멋있습니다. 이때까지도 황현사 선생님은 대중적인 인지도나 지지도가 거의 없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각종 언론과 많은 문인들의 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게다가 이제 책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목이나 표지 분위기 이런 게 너무 멋있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쿵짝쿵짝 잘 맞아서 책이 일반 독자들 사이에서 완전 빵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칼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짜 가장 첨예한 사회 정치적 이슈였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좀 지난 책이기 때문에 뭐 4대강 사업이라든지 용산 참사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폭력, 교과서 문제, 문단 내 성폭력, 때로는 종교적인 문제들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 글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한 거예요. 그 시대적인 답답함과 갈증을 해결해주는 그런 이렇게 시원하고 깊은 사유가 담겨 있는 글들이었던 것입니다. 저 책이랑 죄송합니다. 개드립을 쳐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기독교에는 평론가가 없어. 응?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평론가가 잘 벼린 이 지성의 칼로 조전하는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막 칼춤을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손 작가가 자기가 1위니까 그냥 기세등등 하잖아요. 내가 황현산급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너무 이게 숨지겨 있어서 제가 그냥 숨구멍 하나 틔우려고 지금 드립 친 거죠. 네. 평소에 평론이라는 장르를 좀 어떻게들 좋아하시나요? 나는 사실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면 영화 평론을 좀 찾아보는 편이고.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이동진이 별 5개 주면 무조건 보고. 뭐 이런. 그 좋아하는 영화 평론가가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제 만약에 청취자분들 가운데서도 평론가라는 직업이 도대체 왜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평론가라는 것 자체가 낯설으니까. 근데 나는 평론가는 어떤 예술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들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예술은 소양이 필요해, 사실은. 예술을 즐기려면 그 예술을 이해하는 그런 해석적인 틀, 도구들이 필요한데, 음악평론가를 접해서, 이런 음악들이 좋은 음악이구나, 라는 걸 찾게 되고, 또 미술평론가를 통해서, 이런 미술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진짜 이렇게 문학평론가들을 통해서 소설이나 시가 이러한 기능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난 평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저도 평론가 하고 싶어요. 어떤 평론이요? 영화 평론. 전 뭐 이미 축구 평론 그렇죠. 축구 하고. 평론가죠. 그렇죠. 네. 축구 평론. 그건 이미 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거고. 공식적인가요? 네. 뇌피셜 아니고? 뇌피셜 아니고. 여기 다들 잘난 척을 잘하지. 우리 점점 갈수록 되게 재수없어져. 꽤 공신력이 있어요, 축구 부분에서는. 그렇죠. 영화 평론가 너무 멋있잖아요. 잠깐만, 공신력이 있다고? 네. 너 아직 미친 거 아니야? 네? 그 공신력은 누가 주는데? 제 페이스북 공간 안에서. 그렇군요. 네. 나의 세계 안에서. 네, 알겠습니다. 뇌피셜 평론가. 네. 서가장 얼굴이 썩는데.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황현산을 모르던 사람들도 저 책이 뭔데 이렇게 난리야 하고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난리가 날 밤이 정도였어요. 선생이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이제 산문집을 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 7만 정도가 나간 것 같아요. 와, 7만 권. 근데 막 수십만 권이 나간 건 아니지만 평론가가 쓴 책 치고는 굉장히 대중적인. 그게 대단한 게 보통 이제 아까 뭐 인브로드 평론가 얘기했지만은 영화 평론가 중에서 박평식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별 6개가 만점이에요. 그 이상을 안 주는 사람인데 항상 이런 보통 5개잖아. 5개인가? 아니 10점 만점에서 6점에서 7점만 주죠. 박병식 씨. 그 사람이 무조건 7점 이상 주면 평식이 형이 7점 줬다 보러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평론가는 물고 뜯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산문을 냈을 때 문인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얼마나 썼나 보자 하고 달려들었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글을 써오신 어른이 곁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건 봤던 글인데 이거를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후로 이분이 트위터를 시작합니다. 황현산 선생님이. 트위터로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70대 이후에 그런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를 장착을 하시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세요.
어느 정도였냐면 2013년에 남성 잡지 GQ 아시죠? 네. GQ가 매년 그 맨 오브 더 이어 올해의 남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에 선정된 12명의 남자들이 뭐 이정재, 여진구, 추신수, 뭐 피아니스트 김선욱 뭐 이런 남자들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황현선 선생님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남성 패션지가 선정한 올해의 남자가 무슨 의미냐 하실 섹시한 남자란 뜻이죠. 그쵸 하실 분들도 계시겠다만 생각해보세요.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것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패션 잡지는. 가장 세련되고 유행을 선도하는 것들을 다루는 대중 잡지가 내일 모레 70인 할아버지에게서 섹시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이 이분의 글이 얼마나 젊고 세련됐는가를 미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후로 진짜 바빠지셨어요. 원고 청탁도 늘어나고 강연 요청도 이제 뭐 폭주하고 거기다 이제 원래 하시던 번역이나 이제 집필 활동도 있고 거기다가 그 바쁜 와중에 이제 트위터를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트위터를 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거의 한 달 전까지 트윗을 남기셨어요. 그 트위터가 뭐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해요? 저는 안 해요. 저도 안 하는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15년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비해서 좀 날카롭죠 이쪽이. 훨씬 더 정치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고 약간 매니아적 생체도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책 좀 읽는 사람들은 트위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대중의 생각을 읽어내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트위터라는 도구를 선택하신 거는 이상하지 않고 진짜 공격적이고 열정적으로 트윗을 날리셨습니다. 그래서 팔로워가 40만 명이 넘고요. 3, 4년간 날리신 트윗이 이제 9천 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2의 전성기를 오래 누리시지는 못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2015년에 담도암을 진단받고 완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서 2017년 12월에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간암이 재발을 해서 올해 2월에 그러니까 뭐 두어 달 만에 이제 사직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병세가 악화가 돼서 결국 올해 이제 8월에 74세에 이른 연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흐트러지시는 법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악소리 한번 내지 않고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간암 말기로 이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을 때 가족과 제자들 딱 불러서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책 작업, 번역 작업, 그 번역하신 책에다가 서문을 쓰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8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트위터를 6월 말까지 하셨다고 옆에서 후배들이 이제 그만하시라 에너지 너무 쓰지 마시라 이렇게 말렸는데 그래도 소통은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다양한 매체와 사람들이 황현산 선생님을 추모했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추모 낭독회 같은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몇 개 그 추모 기사들을 제가 제목을 좀 추려봤어요.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선생, 문학평론가 황현산 타계, 빛이 되어 떠난 독자들의 선생, 시대의 지성이자 어른, 격의 없지만 격이 있던 분, 이 시대의 젊은 어른 별이 되다. 다 어른, 선생이라고 이분을 칭하고 있죠. 오상진 아나운서도 자기 인스타에다가 슬픔에 잠기는 아침입니다. 선생님의 글은 언제나 무한한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소천하신 황현산 선생님을 추모합니다. 높은 곳에서 더 행복하시길 이렇게 글을 남겼고요. 가수 윤종신도 트위터에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생님을 알게 되어 여러 좋은 이야기들에 많은 깨우침을 얻었다. 감사했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작가들이 남긴 추모의 글도 진짜 많은데 딱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김민정 시인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 시인이 이제 난다라는 출판사 대표고 이 선생님의 글을 엮어가지고 밤이 선생이다 그리고 사소한 부탁을 출판한 시인이거든요.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네. 옳은 것을 좇게 한 어떤 태도라는 걸 선생님 덕분에 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여름 민어의 불에만큼이나 될까 싶게 아주 조금 배운 와중이었는데 그런데 다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 선생님. 몰라요. 나는 호기심 천국인데 세상살이는 나날이 의문투성이인데 그래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선생님은 또 이렇게 고아를 알아야 한다고 고아의 심정을 가르쳐주네요.
선생님은 또 이렇게 선생이네요. 그러니까 뭐 황현산이 누군지 모르고 김민정이 누군지 몰라도 이 글에서 좀 이렇게 진정성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네. 아무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분을 이제 시대의 선생, 어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단순히 문학계의 원로라고 해서 후배들이나 매체가 그분을 막 선생님이라고 떠받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 약간 살아계신 분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이건 본인이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좀 들춰보자면 태백산맥 조정래 작가는 그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 에피소드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그 태백산맥을 손으로 다 필사를 하게 합니다. 그 들었어요. 아, 조정래 선생이. 작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태백산맥 그 대하 소설을 손으로 필사를 시켜요. 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로 이제 빌딩도 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 죽으면 이게 다 너희들 것이 될 텐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작품을 썼는지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필사를 시킵니다. 이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완전 전형적인 꼰대. 그런데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언론에서 문학계의 큰 별이 지다. 뭐 위대한 작가의 발자취 막 이러면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작품 세계를 재평가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이분을 막 후배 문인들이 황현산 선생님 때처럼 이렇게 마음으로 아파하고 애도하고 추모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이 꼰대 말고 어른을 선정할 때 기준이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황현산 선생님은 정말 죽음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특히 후배 문인들로부터 어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그런 진정한 어른의 어른다움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현산 선생님은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하고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는가 이거를 역으로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그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가 좀 됐잖아요. 개독교라고 불린 지 되게 오래됐고 목사의 말이라면 믿고 거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신앙이 없어도 동네 목사님 지나가면 존경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를 찾아가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제가 그 기영도 시인의 시 중에서 좋아하는 시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좀 슬픈 시인데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 목사님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고 자전거가 고장 나면 이제 대장간에 찾아가시고 학생들이랑 이제 뒤터에다가 푸성기를 심다가 예배에도 늦으시고 그리고 막 이런 설교를 해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는 가짜야 이러면서 집사들이 수군거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에 담겨 있거든요. 요즘 어떤 시인이 목사를 소재로 이런 시를 써주겠어요. 완전 이제 목사의 권위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황현산 선생님께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정래 씨하고 비교한 부분에서 나도 좀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어떠한 그 사람이 굉장히 커다란 업적을 남기면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칭송을 해줬거든. 태백산맥이면 엄청난 그러니까 업적이죠. 그 사람의 전성기 때에 얼마나 커다란 금자탑을 쌓아 놓았는가. 그걸로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가치 같은 것을 판단했다면 지금은 그거랑 완전 시대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함께 해주는가, 동행하는가. 그 시대의 아픔 가운데에, 그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 그 시대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걸음을 걸어주는가를 가지고서 아, 이 사람이 어른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황현산 선생을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칭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황현산 선생님을 임의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젊은 시인들의 선생님, 정치인들의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이렇게 세 개 분류를 해봤고요. 1부에서는 이제 시인들의 선생님이셨던 황현산을 다루고요. 이게 본업이시니까요. 2부에서는 이제 정치인들의 선생님, 우리들의 선생님 황현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시인들의 선생님. 두둥. 그러니까 황현사는 시와 시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걸 먼저 이야기해드릴게요. 근데 이거가 종교적인 것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간 이걸 준비하면서 황현산 선생님은 약간 목사님 같이 느껴지고요. 황현산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학이 뭐 문학의 효용이라든지 시대의 어떤 문학의 그런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퀄 기독교의 효용, 기독교의 가치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들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하겠죠. 네. 그 황 선생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말에는 이런 말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젊은 시인들의 후원자, 젊은 시인들의 선생님, 젊은 시인들의 친구, 뭐 이런 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원이라는 시인은 선생님은 저희 어린 글쟁이들의 친구셨고 울타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영광이라는 시인은 이게 좀 감동이에요. 당신과 있으면 내가 좋아졌다. 당신과 있으면 우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뒤에 보면 이제 작품 해설이 붙어요. 근데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살아계실 때 시인들한테 당신 시집 해설 누구한테 부탁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황현 선생님한테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황현 선생님은 불문학자잖아요. 평론가가 아니었어요. 보통 평론가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설가나 시인들처럼 등단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춘문예나 문예지를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제도를 통해서 등단을 하는 거예요. 평론가도. 근데 황현 선생님은 그런 제도적인 등단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 90년대 45세라는 나이에 그냥 문예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출간하는 문화예술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번영론이라는 글을 실으셨는데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비평 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신 분께 맡겨도 된다라는 것을 검증을 받으신 거죠. 이게 좀 대단한 일인 게 45세라는 나이가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평론가로 이 나이에 데뷔를 하신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인데 제도적인 등단을 거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어디든 그렇지만 이 문학계도 제도적 등단 유무에 의한 차별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체 불가능한 평론가로 자리를 잡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분의 글에 그럴 만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자신감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단, 비등단을 칼같이 가르는 등단 제도는 남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열등감 문화의 소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활동할 때는 어떤 주변에서 되게 힘들었겠는데? 뭐 예를 들면 목사들도 어디서 안수를 받았느냐 뭐 이런 그럼요. 걸로 그런 인해서 교단에 대한 게 있고 차별도 있고 결국엔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가 좋기 때문에 학연이라는 걸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얼핏 알기로도 그 평론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학교가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 라인이 아니신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활발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거군요. 근데 이분이 근데 특별히 어떻게 젊은 시인들의 선생이 되셨는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단 안에. 2005년에 문단에서 미래파 논쟁이라는 게 있었대요. 미래파 논쟁? 미래파. 미래. 퓨처. 주목받는 젊은 시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약간 주로 약간 새롭고 낯선 시를 쓴 거예요. 약간 난해하고 엽기적이고 약간 섬뜩한 시를 썼고 그런 시를 쓰는 시인들이 갑자기 막 많아지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이 그들을 미래파다 이렇게 이제 불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들을 어떻게 읽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문단 안에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쪽은 난해하다, 혼란스럽다, 이게 시냐 이렇게 비평을 하는 쪽이 있었고 반대편은 이 젊은 시인들 편에 서서 이제 그들의 시를 대신 읽어주고 변호하고 옹호해주는 쪽이 있었는데 이제 황현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옹호해주는 젊은 시인들 편에 서주셨던 이제 문단의 어르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민정 시인도 그 책을 출간했다라는 김민정 시인도 첫 시집을 냈을 때 되게 난해하다는 악평이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황현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괴념치 마라. 내가 너무 일찍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현 선생님이 프랑스 그 초현실주의 시를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험적인 어법을 더 잘 해석하실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이 다음이 좀 감동인데 이분이 시와 시인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이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작품을 대할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특히 시를 대할 때 이 사람이 시에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정말 다른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시에다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 도둑 일기를 쓴 장준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배반자라고 느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일이다.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시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고통에 차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비평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어도 이분께 내 글을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딴지 걸고 싶은 게 너무 그러면 좋게만 평론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사실 또 약간 잔인할 만큼이라든지 어떤 평론가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예술론을 가지고서 좀 수술을 하거나 칼질을 하는 것도 평론가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주례사 평론이라고 보통 하죠. 좋은 말만 막 그러니까 퍼붓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술로는 이런 것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군. 이거는 별로야.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어떤 평론을 썼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럴 수 있겠지. 이분은 이제 작품을 대할 때 일단 고통에 찬 시인이 여기밖에 쓸 데가 없어서 썼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작품을 들여다봤다. 그러니까 이 태도에서 되게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죠. 우리도 고통에 차면 사람이 뭔가를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SNS에다가 그런 글을 쓸 때 내가 이러이런 일 때문에 이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아, 너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후자의 사람은 전자의 사람보다 그 고통이 더 천박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고통에 차서 저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거를 봐주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소통과 공감에 대한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구나. 저는 그걸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랑은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네. 난 누가 힘들다 그러면 더 힘을 내자. 안 힘든 사람이 조선은 어디 있어? 데리고 와봐. 뭐 그런 편인데. 나 때는 더 그랬어. 그러니까. 다음으로 황현 선생님은 시인의 시대적 사명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첫 번째는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시인은 시대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늦게까지 슬퍼하는 사람이다.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아주. 시인은 시대의 아픔을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늦게까지 슬퍼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인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의 그런 슬픔과 상처를 글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예요. 2009년에 용산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때 시인, 소설가, 비평가 192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제 작가 선언을 발표를 하고 이들이 참사 현장에서 릴레이 1일 시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매체 릴레이로 이제 기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황 선생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언제나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글 쓰는 사람들이다.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 글 쓰는 사람이 된다. 시대의 아픔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작가들이고 그게 작가들의 사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칼럼의 뒷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보로라고 표시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 참사가 이치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주검이 땅에 묻히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제풀에 지치고 릴레이하는 사람들의 힘이 바닥나고 그래서 갑자기 국가의 품격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일까? 살라는 대로 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져봤자 결국은 저만 손해라는 것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려는 것일까? 그러나 정작 비극은 그 다음에 올 것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죽음도 시신도 슬픔도 전혀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청소되어 다른 비슷한 사연을 지닌 동네와 거리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련된 빌딩과 고층 아파트들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 번들거리고 말쑥한 표정으로 치장될 때 올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이 불타면, 사람이 어이없이 죽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만 여길 것이다. 그러고는 내일이라도 자신이 그 사람이 될까봐 저마다 몸서리치며 잠자리에 누울 것이다. 그것을 정의라고, 평화라고 부르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세상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오, 대박. 글이 너무 좋죠. 너무 잘 쓴다. 제가 얼마 전에 용산 CGV 다녀왔잖아요. 그 신용산부터 용산역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느꼈던 이제 위압감 같은 게 있어서 친한 언니랑 그 얘기를 하면서 나 언니 너무 촌스러워졌나 봐. 거기를 걸어가는데 엄청 위압감, 위축감을 느꼈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용산 참사 이후로 그렇게 바뀌었잖아. 언니가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제가 느꼈던 위압감의 정체를 그제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잊고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만 해도 용산을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렇게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로만 기억을 하겠죠. 거기에서 사랑도 느끼고 정의도 느끼고 평화도 느낄 텐데,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시인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기도 하지 않을까, 또 이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글을 너무 잘 쓴다. 시대를 반영하는 예술의 힘이 이거구나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서 훅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시인이 왜 그 시대의 아픔을 기억해야 되나요? 왜 시인이 그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노래해야 되나요? 시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사람들이 크게 향유하지 않는 예술 장르잖아요. 난 사실 시는 현대에 와서는 영화로 대체됐다고 생각해. 영화와 노래와 뭐 지금 이제 쇼미더머니 계절이지만 랩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됐다고 생각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 같은 건 뭐냐면 랩은 한국에서 노래와 글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랩은 그 시대의 아픔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아. 반영하지 않아요? 근데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랩을 들으면서 왜 얘네가 시대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왜 지들끼리 디스하고 싸울까? 개인적인 고통에만 갇혀 있지? 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 그런 면에서 나는 그게 어떤 랩이 가진 한계, 또 좀 세게 얘기하면 난 그 랩이 가진 천박함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자본주의적이야. 그다음에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자기 연민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는데, 시와 여전히 어떤 산문이나 이런 장르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고통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표현적인 노력은 난 너무 멋있다 못해서 숭고하다고 생각해요. 시의 사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계속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억하는 것이다. 문학은 기억하는 것이다. 시는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걸 읽어볼게요. 기억만이 현재의 폭을 두껍게 만들어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가 눈앞에 보자기만 시간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연쇄살인의 그 참혹함이, 유신시대의 압제가, 한국 동란의 비극이, 식민지 시대의 몸부림이, 제 양심과 희망 때문에 고통당했던 모든 사람의 이력이 모두 현재에 속한다. 미학적이건 사회적이건 일체의 감수성과 통찰력은 한 인간이 지닌 현재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에 의해 가름된다.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글이 너무 좋죠. 아니 뭐 되게 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어렵게 쓰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이분은 이 선생님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맞아요. 단어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다다 익선 문장에서 다는 많을수록 좋다가 제 아이고 선생님의 네, 그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분은 또 이렇게 쓰셔가지고 천안이십니까? 한 분 더 추가됐네. 무라카미 하루키와 기몬과 마지막 산에 영향을 받은 우리 김사분이. 더 이상 영향받을 사람이 없었는데 찾았습니다. 두 번째 시인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시라는 워딩을 이제 신앙 혹은
어떤 종교.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지금 얘기한 두 번째 테마도 결국 선지자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구약 의미에서의 선지자의 영성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앞에서도 이제 기억 얘기했던 것도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근원 자체가 역사에 대한 기억이고 그 역사가 이제 현재형으로 구현되는 것이고 현재형으로 구현되다 보면 결국은 또 시대의 아픔과 공감하면서 과연 기억 속에 그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신랄하게 그 시대의 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가 가장 상실한 영성이 선지자적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대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기억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고 기억에 기반한 약속이 아니라 과거에 기반한 어떤 기복에만 그 맴도는 그런 게 이제 지금 현대 기독교의 영성인데 그 마지막 문장이 참 마음을 때렸죠. 기독교 그 당신은 알지 않느냐. 네.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만의 해석일 수는 있는데 그런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교인은 아니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리고 시라는 걸 가지고 풀어내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참사를 주도했던 그 인물보다 기독교인은 아니고 뭐 그건 이제 좀 신앙에 대해서는 이제 부차적으로 다루더라도 더 훨씬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라는 걸 대상으로 외치고 계시지만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들어야만 하는 어떤 내용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빼앗겼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에 먼저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독교의 그 멘트가 참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손작가가 미리 설명을 해줘서 좀 더 쉽게 제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들레르라는 시인의 그 말을 처음에 인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를 통해서 무덤 너머에 있는 모든 찬란한 것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덤 너머라는 것은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들레르의 시에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죽음 뒤에 얻게 될 휴식처라든지 동반 자살한 연인들이 죽음 뒤에 이루게 될 완전한 사랑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그 보들레르가 죽음을 동경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황현사 선생님은 보들레르가 이 세상에서는 그 빛을 볼 수 없지만 죽는 날까지 시를 씀으로 인해서 그 빛과 가장 가까운 삶을 이 땅의 우여곡절 안에서 실천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들레르의 열정이 현대시의 윤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시인들이 동경하는 어떤 빛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찬란한 나라. 가난한 노동자의 고통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무덤 뒤에, 죽음 뒤에 있다는 거죠. 근데 죽어야만 그 빛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그 찬란한 빛을 엿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현사 선생님은 시인들의 사명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시인은 착하고 진실한 삶이 저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비루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날마다 묻는다. 그의 시는 이 모욕 속에서, 이 비루함 속에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려던 사람들을 다시 고쳐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시의 효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과장은 이제 시와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방금 손 작가는 그것이 사실 기독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지금 서과장이 시와 시인을 이야기하는데 내 귀 속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들리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종교는 책임성과 불가능을 향한 열정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봤을 때 예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 책임감, 타인에 대한 책임감, 시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불가능성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땅이랑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 이건 자본주의적이지 못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한 열정, 이게 사실 책임성과 불가능성을 향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시라는 이름으로만 레테르를 바꿔서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소름. 네. 그렇죠. 곧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자본주의적이야, 사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세속화돼 있어.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대를 좀 바라보는 눈, 옆 사람을 바라보는 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당장 내 가족 먹여 살리고 나는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을 수 있어. 결론 그러더라도 그래도 한번 어느 저녁엔가는 밤을 설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단 말인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 시대 속에서 이런 모양밖에 없다는 말인가? 라는 거 한 번 정도 밤에 잠을 설치는 게 난 그리스도인의 멋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타협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저도 되게 시인적인가요? 아, 근데 너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너너무 기쁘네요. 우리 어떤 수준으로 바뀌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이제 저는 약간 사변적인 이야기로 흘러갈까봐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떠람대어 수준이 뭐 이런. 아유, 훌륭합니다. 전혀 사변적이지 않은데. 맞아요. 그렇지 않다고 거의 생각해서 근데 준비해왔습니다. 몽따주는 만주사변 네? 만주사변 일어난 것 같은데. 너 지금 외계인과 교신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너무 좋아. 네. 황현 선생님이 젊은 시인들의 선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러셨던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따뜻하고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른이 황현 선생님처럼 젊은 시인들의 시를 그렇게 읽어주고 편이 되어주고 그런다고 해서 모두 다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대부분 오라. 근데 저 사람은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젊은 작가들과 친구처럼 격이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의 겸손함 때문이었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야기하는 선생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하신 인터뷰들을 봐도 아,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몇 가지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든다고 현명해지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나 의견이 현명한 것이지 현명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저희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방금 웃었어요. 찔렸나봐요.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지금 나이 든다고 현명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 했는데, 순간,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는지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60이 막 넘으셨고, 굉장히 센서티브한 젊은 감각을 가진 선교사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되냐면, 가만히 있으면 꼰대가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보니까, 뭘 노력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꼰대가 되더라는 거야.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꼰대가 되더라. 근데 지금 나이를 먹는다고 현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분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경우에나 의견이 현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하든 현명한 의견을 냈다면 그 의견이 현명한 거지. 아, 저분에게는 현명한 의견이 있을 거야. 저분은 현명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세분화해가지고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너무 황홀하지 않아요? 아니 현명함이랑 사실 현명한 의견이랑 그거는 한 끝인데 이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얼마나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황홀해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합니다. 밤이 선생이다. 밤이 선생이다. 그리고 사소한 부탁. 그리고 2014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언적으로 얘기하게 되지 않나. 이다, 뭐뭐이다까지는 괜찮은데 뭐뭐일이라까지 간다. 그렇게 정언적으로 말하게 되면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공부를 한다는 건 항상 토론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 생각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선생님이 근데 이건 표현이 약간 모순 아니에요? 왜요? 이다, 일이라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아다르고 어다른 거를 읽어주실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논쟁이라서 그냥. 네. 선생님이 네. 젊은 문인들이랑 술자리를 자주 가지셨대요. 근데 이것만 봐도 저 노인네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선생님과 술자리를 되게 즐거워했고 그 아까 얘기했던 신영철 평론가가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술자리에서 뵐 일이 되게 많았는데 오히려 가까이 가지를 못했대요. 왜냐면 다들 선생님 옆에 앉고 싶어 해서 자기 혼자 선생님을 독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선생님은 술자리에서 후배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옆에서 막 개소리를 해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서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눈을 깜빡. 황희정승. 황희정승의 직계손이네.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이렇게 옳다. 눈을 깜빡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분과 이 나이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성격이 어땠는지 궁금하네. 임브로 한마디 해주세요. 네 말도 옳다. 이런 성격이었어요? 네 말 같지 않는 말도 옳다. 이러면 가까이 하게. 근데 이분이 이제 글 쓰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꼬장꼬장한 부분이 있어요. 트위터 읽다 보면 꼬장꼬장한데 이런 게 꼬장꼬장이 뭐예요? 되게 자기 룰을 지키려고 하고 약간 타협하지 않는 답답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야 손자크가 뭐뭐이다 뭐뭐이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걸 꼬장꼬장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강의할 때 늘상 스타일이 이러셨대요.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읽으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내가 말을 할 때도 완벽한 문장을 구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글이 나오지. 이런 게 있으셨대요. 그리고 어떤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평소에도 구어체에도 완벽한 문장을 구사했는데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조금 비문이 많아졌더라. 늙어서 그런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이제 그만큼 이제 문장에 대해서 강박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 글에 이중 부정문이 많습니다. 모모인 것은 아니다. 모모라고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중 부정문은 글쓰기 할 때 약간 기피하죠. 기피하고 약간 고쳐야 된다고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서 되게 많이 물어봤나요, 선생님한테. 이거 왜 이렇게 쓰셨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중부정문은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여러 차례 숙고한 결과다. 그래서 그 숙고한 흔적을 남겨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런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글을 통해 누군가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한다. 살다 보니까 대학 교수가 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자리를 가지게 되고 문학계에서도 어느새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걸 알았다. 특히 글 쓰는 사람은 말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이분은 약간 그런 강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내가 하는 말마다 명언이 돼야 된다. 아니지, 그거보다는 내가 힘으로 누군가한테 타인에게 강제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다는 강박이라. 거예요. 훌륭하다는 너무-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무슨 느낌인 줄 알 것 같아. 저도 이렇게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중 부정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왜 박쥐니까요. 박쥐라서 진짜로. 왜냐면 나도 네 생각했어요. 박쥐라서. 왜냐면 쓰다가 이게 내 이 표현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게 아닐까. 누군가에게 강요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훅 들어오면 그냥 표현을 이제 애둘러서 이제 하게 되고 뭔가 딱 명확하게가 아니라 이 얘기 저 얘기 다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에 강박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이중 부정문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신영철 평론가가 황현산 부정문이라고 그걸 그렇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지 글쓰기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꼭 나오거든요. 이중 부정문 쓰지 말고. 저는 안 좋아요. 그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다. 나는 그냥 그렇지. 빡 그대로 받고 그렇지.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네 말도 옳다. 난 그런 스타일이지. 이렇게 처음부터 겸손하게 하는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 선생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글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되게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2012년에 젊은 작가 포럼 주간
에서 주는 아름다운 작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후배 문인들이 주는 상인 것입니다. 이 상을 받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누구나 다 자유롭고 진보적이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 상을 받은 걸 보니 걸림돌 노릇은 안 했구나 싶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젊은 작가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게 여전히 즐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현산 선생님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의 삶의 원칙에서 그걸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았다가 잔다라는 원칙이 있으시대요. 이걸 평생 지켜오셨다고 합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도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일단 펼쳐놨다가 주무신대요. 그래서 만취해서 읽지도 못할 책을 못하러 펼치시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책 보는 게 직업이기도 하지만 하루라도 책을 안 보면 이제 그 유명한 그걸 인용을 하셔서 일단 내가 알고 일주일을 안 보면 제자들이 알고 그 이상 안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 공부하는 사람이 하루라도 공부를 안 하면 그만큼 뒤처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뜻에서 나는 이것을 평생 지켜왔다. 이것 또한 굉장히 겸손해서 나온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딱 이분의 성격. 겸손한데 꼬장꼬장. 네, 그래서 저의 게으름을 또 반성하고 그랬습니다. 나도 20대 때는 항상 그랬는데. 근데 왜 30대 와서는 안 해? 30대 때는 자기 전에 꼭 축구화를 만지고 자지. 그렇지.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겸손하다라는 건 자기 세계가 애매하거나 뭐 줏대 없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세계가 넓은 거지. 자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문턱도 낮고 넓어. 그리고 그 세계가 그렇다고 남들만큼 쉬운 게 아니야. 견고해. 그런데 낮고 넓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어른에 더 가까워지는 것. 뭐 이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좁은 사람이면은 좁은 사람이 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배타적이고 고집도 세고 한데 진짜 상처가 많아도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상처 많아요? 난 상처 별로 없어. 근데 왜 그러지?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봉산 수락산 이 황현산 선생님. 뭐야? 삼천리 금과 미안해. 아, 구려! 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이 고급 방송을 갑자기 네. 오늘 시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그렇군요. 나 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 산문 스타일이야. 나 시 너무 좋아해. 1부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